안녕하세요. 국제개발협력과 주요 권역별 접근 전략의 강의를 맡은 엄은희, 김용빈입니다. 저는 1996년에 앙골라 UN 평화해주군 통역장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6년째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그리고 일반 사업들의 개발을 그리고 평가까지를 맡고 있는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동남아 지역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2008년 필리핀에서 장기간 현지 조사를 통해 박사 논문을 쓴 이후로 지난 15년간 동남아 지역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의 정도와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닌데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없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계에서도 당연히 디지털 정부 관련 지원 요청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문제없이 기획하고 수행하려면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접근 전략도 그 이해의 바탕을 두고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이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역별, 분야별 지원 동향을 세계와 우리나라를 비교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 박사님이 동남아 지역의 특성과 디지털 정부 사업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학습해 나가시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단계인 국제개발협력 개론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역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환기하면서 주로 OECD와 우리나라의 지역별,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제가 만든 삼각 역량 모델입니다. 해외 사업에 관련된 역량을 측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3차원 공간에 직각으로 만나는 세 축이 있습니다. 각각의 축은 지역, 기능, 분야 전문성을 뜻합니다. 원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문성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각 축에서 찍은 세 점을 연결하면 생기는 삼각형의 모양이 여러분들의 역량의 특징이며 그 면적이 곧 역량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면 개발협력계에서 섹터라 부르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이르기 쉬운데 개발협력 사업에는 지역, 기능, 분야라는 세 가지 차원의 전문성이 모두 필요하며 해외 사업이라는 특성상 지역 전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섹터 전문성 위주의 사고는 매우 편협한 것이며 때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기획하거나 수행할 때, 평가할 때 등 모든 국면에서 균형 잡힌 팀은 세 축의 전문가가 모두 협력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중심을 둔 축 말고도 다른 축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가야 다른 축의 전문가들과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은 격화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해버렸고 탈레반은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와 민주 세력이 양분되어 내전 상태에 들어갔고 이 또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남다른 통찰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까 하는가는 모두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지역별 ODA 순 지출액을 볼 때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점차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919년에는 순지출의 기준 아프리카에 약 296억 달러가량, 아시아에는 약 263억 달러가량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는 아메리카 약 59억 달러, 유럽 약 24억 달러, 오세아니아 지역 16억 달러 순으로 ODA 자금이 배분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4조 2천억 원 규모의 ODA가 지원될 것인데 아시아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아프리카의 비중이 다소 줄어들어
예년의 배분 비율로 돌아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OECD 개발 원조회에서는 원조 목적 코드를 활용하여 원조 형태를 목적에 따라 사회, 경제, 생산, 다부분 분야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 부분은 교육, 보건, 인구, 식수, 공공정책 등에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경제 부분은 운송, 통신, 에너지, 금융 분야 등을 포함하며 생산 부분은 농림수산, 산업, 무역 등의 산업 분야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다부분 분야는 환경보호 및 기타 다부분을 일컫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조는 사회 부분이 가장 크고 경제 부분이 그 다음입니다. 디지털 정보는 사회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여러 부문 중에서도 역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ODA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 지원 금액은 46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2019년 215억 달러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왔으며 2010년 수립된 ODA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아시아 중심의 지원을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지역별 정책 기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시아 지원 비율이 50%, 아프리카가 22%로 두 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지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인도주의 성격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2020년 지원 비중 또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의 58%,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의 12%의 재원이 배분되어 두 분야의 전체 지원액이 71%를 차지하였습니다. OECD 공회국 전체 경향과 비교했을 때 사회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반면 경제 부분은 다소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공유하는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지역별 특성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교육, 공공행정, 기술,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반면 아프리카는 보건의료와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코이카의 사례를 든 것입니다만 대체로 무상원조에서는 일반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지역 특성에 맞춘 무상원조 사업을 비전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특허청 사업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입국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전형적인 무상원조 사업인 연수생 초청이 전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연수생이 실제 초청될 경우 지출하는 예산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 투입하고 신속하게 모든 연수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던 해외 및 국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디지털 정부, 정부혁신 등 공공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행정 역량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연수 과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72개 주요 국가 공무원 72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30개국 106명이 늘어난 것으로 온라인 연수를 통해 더 많은 국가의 공무원들이 한국이 자랑하는 디지털 정보의 강점과 유연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간다의 일반적인 농장의 경우에 농작물을 노지에서 자연 건조시키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마케레레 대학은 미국 국제개발처, 독일 구호단체 등에서 실험용 건조기를 보급받아 연구해 왔는데 이들 제품은 대량 건조가 어렵고 연료를 사용하는 등 우간다 현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원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건조기를 원하고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지 사정에 따라 태양광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등 수요 기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오랫동안 고비를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내 농업기기 제작회사인 신한에이텍과 함께 우간다 마케레레 대학과 다년간 협력해온 국내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국내 특허 기술을 적용, 전력이 부족한 현실에 맞추어 기본적인 태양광 시설만으로 온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형 건조기를 개발했습니다.
온실 내부에는 토지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나 벌레를 막기 위해 건조용 선반을 함께 설치했으며 일일 건조 용량도 260kg급으로 현지 사료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는 규모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는 서로 다른 차원의 전문성이 모두 필요하며 지역 전문성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개발협력 기능과 섹터 전문성에 지역 전문성이 더해질 때 균형 잡힌 파트너십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나눠 지역에서의 개발협력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동남아 지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0분간의 강의 동안 저도 3가지 꼭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큰 틀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아세안이 주목받는 이유를 경제성장의 잠재력의 측면에서 설명드린 후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3개 국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생각하는 동남아시아를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15년 전에 필리핀에서 1년 반 넘게 생활하며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나라가 10개나 되는 다양한 문화 지역인데 필리핀 한 나라만 한다고 해서 동남아 지역 연구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필리핀뿐 아니라 메콩 지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깊이 있는 현장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 연구의 출발점은 매우 우연적인 계기로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에 의지를 더해가며 제 연구 현장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연구하고 또 국제관계에 민감해지는 건 일종의 문명적 전환에 대해서 대비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자로서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 5년간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도 동남아의 위상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제가 동남아를 연구할 때만 해도 약간 변방 연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신남방 정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5년간 국정을 책임진 문재인 정부에서 대외 정책의 큰 틀은 전통적인 남북관계를 평화 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그리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입장에서 번영의 축에 해당하는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호 연결된 일종의 종합적인 대외 정책이었는데요. 사실 오랜 기간 우리에게 외교는 남북 문제와 사강 외교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국력은 사강 외교에만 매달려야 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강 중에서도 미중 투톱의 갈등이 지구상 곳곳, 특히 아시아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고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를 지향하는 선진 공여국이자 중견국으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남방 정책은 이른바 신남방 지역 국가들을 향한 지리 전략입니다. 신남방 국가에는 아세안 10개 국가, 인도가 포함됩니다. 16억 5천만의 인구를 포괄하는 대단히 큰 지역인데요. 인도를 제외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만 해도 6억 7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그리고 인적 교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의 제1호 해외 직접 투자, 즉 FDI가 향한 곳도 동남아입니다. 1968년 인도네시아의 산림 개발을 위한 투자가 그 출발인데요. 이 투자를 위해 우리나라에는 해외 투자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신남방 정책은 이미 쌓여왔던 경제적인 협력의 성과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어도 다음 정부가 돼서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개발 수준, 개발 수요를 고려해서 차별적인 정책들이 오히려 발전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지도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최근 미중 관계가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1대1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서로 경쟁 중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미중이 갈등하는 최전선에 있는 나라가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바로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놓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어찌 보면 외교적으로 입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국제 정치에서는 동일한 입장에서 상호 지지하고 의존하면서 선택권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좀 더 줌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10개 국가, 동티모르까지를 포함하면 11개 국가가 있습니다. 대륙부의 5개 나라가 국경을 맞닿아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부에 동티모르를 포함해서 6개국이 섬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사실 큰 틀에서 우리 인간사회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종교, 문화 측면에서 조금 구별이 되는데요. 대륙부에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불교가 강세인 국가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양부에 있는 국가들은 식민 세력들이나 혹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외부 세계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종교가 큰 틀에서 다른데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그다음에 필리핀의 남부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는 종교이고요. 필리핀과 동티모르는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 아시아에서 카톨릭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들입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세안 이런 말을 계속 섞어서 썼는데요. 사실은 동남아시아하고 아세안은 약간은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는 말 그대로 남동쪽에 위치한 아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동남아시아라는 말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과 미국의 연합군 사령부의 작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지역은 오랜 동안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사실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국가들별로 부르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대체로 동인도라는 말은 인도의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라는 측면에서 동인도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그 다음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은 인도차이나 혹은 프랑스령 동인도 이런 식으로 불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리핀이라는 국명은 당시 필리핀을 점령한 국가가 스페인이었고 그 당시에 스페인 국왕의 이름을 따서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동남아시아라는 말은 주어진 이름, 그 다음에 식민지와 전쟁의 유산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세안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지역으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이 아세안이라는 표현은 아세안 국가연합의 준말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 중에 처음에 5개 나라가 모여서 동남아 지역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평화와 안정을 찾아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 문화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하에 1967년에 만들어진 지역 연합체입니다. 처음엔 5개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90년대 개혁 개방을 거쳐서 대륙부에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CLMV 4개국이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가입을 하면서 현재의 10개국 체제가 됐습니다. 2015년에는 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이 경제, 사회, 정치를 포괄하는 지역 연합체가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아세안 공동체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안이 확대되어 온 과정,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공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번영을 향한 목적입니다. 1967년에 아세안이 결성된 이후 2017년에는 아세안이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사실 이 과정에서 보면 1984년에 브루나이가 독립 이후에 가입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이후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이 차례로 개혁 개방에 나서면서 아세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는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을 했습니다. 아세안이 이렇게 하나의 지역 협의체가 될 때 이들을 뭉치게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동력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목표입니다. 단적으로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아세안 전체 국가들의 GDP를 보여주는데요. 1999년에 10개국의 아세안 체제가 출범했을 당시에 이 아세안 지역의 총 GDP는 5,770억 달러에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0년을 보면은 1조 9,820억으로 3배 이상 경제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이 그 여러 신흥 지역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경제 성장을 해온 배경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아세안 지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의 식민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부터 1990년대 이후로 전쟁이 사라진 지역입니다. 국가들이 대체로 이념 전쟁보다는 경제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사실 동남아 국가에서 여전히 종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국가입니다. 신정 국가의 한계로 주변 정치에 불안정한 것과 대단히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뛰어난 문명들이 있는 곳인데요. 동남아 곳곳에 고대 왕국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세계 문화 유산들이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교육에 대한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중산층이 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게 동남아 10개국 중에서 라오스를 제외하고 모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 개방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에는 한국, 일본, 중국처럼 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난 50년간 대단히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준 모델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바로 동남아시아가 배우고 싶어하는, 닮고 싶어하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세안은 이미 50년 이상 국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상호 협력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개발 협력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현재 아세안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의 경제 발전이 물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죠. 사실 아세안을 경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아세안이 고유한 발전 모델이 있는가? 이런 것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쿠니오라는 학자는 그래서 아세안의 경제를 에르사츠 캐피탈리즘, 즉 유사 자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별로 토착 자본들에 의한 그 자본주의와 혹은 경제 발전보다는 사실은 외자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정부의 능력이 취약하고 다국적 기업과 화교 자본이 정부를 압도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되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 아세안은 지금까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이제 경제 성장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서 국가 간 격차, 더 나아가 국가 내에서 격차가 커지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이 대단히 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세안에 대한 투자, 관심을 많이 갖는 국가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지역에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거리두기를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가 지수 대결이 가장 강력하게 펼쳐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외 전략에 있어서 아세안이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세안은 엄청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정말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들인데요. 제가 꼽는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곳은 사이공강을 끼고 있는 호치민시입니다.
딱 보기에도 대단히 높은 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죠. 동남아시아는 그간 인건비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 기반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내에서 그 디지털 전환도 심화되고 있고 젊은 인구가 확대되면서 그 산업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화 자체로서의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관심을 갖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사실 동남아시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광역대 인터넷망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속도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의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정부 부문에 있어서 어떤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첫 줄에도 썼듯이 동남아시아 강소국으로 1인당 GDP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높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랑 개발 협력을 한다?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개발 협력 방향은 한국과 캄보디아, 한국과 필리핀 이렇게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이미 선진적인 어떤 그 디지털 정부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데요. 싱가포르를 우리의 개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와 우리가 일단은 협력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삼각협력의 모델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싱가포르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싱가포르는 아세안 안에서 다양한 디지털 부문을 선도하고 있고요. 자국의 영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전체의 그 영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한 그 10년 주기로 자국의 산업을 대단히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한 것으로서 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성과를 성취했는데요. 예컨대 70년대는 우리와 비슷하게 아시아의 4마리의 호랑이 중 하나로 제조업 부문에 투자를 했다라면 80년대는 금융과 석유 거래소 위치적 장점을 살려서 이런 산업들을 확대시켰고요. 90년도에는 카지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관광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 도시를 넘어 스마트 네이션을 이끌면서 아세안의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 영역에 있어서 발전에 있어서 스마트 도시의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싱가포르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상대이기도 하고 또 이제 타국에 제3국에 진출할 때 협력해야 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의 발전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는 국가는 동남아시아의 인구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입니다. 6억 7천 아세안 인구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2억 7천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빠른 디지털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유니콘, 데카콘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젝이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고젝이라는 회사는 얼마 전에 토코페디아라는 또 다른 그 인터넷 기업과 결합을 해서 고투 기업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맨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방위적인 오토 서비스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고젝의 프로그램 안에는 서비스 안에는 세금을 내는 경우까지 그 기능까지 있어서 정부와의 협력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또 하나 제가 고젝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고젝의 창업자인 나디엠 마카림은 현재 인도네시아의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져왔던 어떤 IT 산업에서의 혁신성을 인도네시아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도 더욱더 가능성이 커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에누마 스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체 개발한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태블릿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해교육, 수학교육, 언어교육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테면 소셜 벤처인데요. 최근에 이 기업이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재기 창업자이자 인도네시아의 교육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해서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가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국가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2020년에 아세안의 의장국의 지위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2022년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의장국으로서의 지위는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 역시 2000년대 이후로 대단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ODA 투자, 그 다음에 인적 교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리 크지 않은 국가이지만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 모바일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동력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다각화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특별하게 더 소개하는 이유는 캄보디아의 디지털 전환으로의 도약대를 마련하는데 이미 한국의 개발 협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4년에 만들어진 캄보디아 ICT 마스터 플랜 계획이라든지 캄보디아의 교육방송국을 세우는 일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코이카,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의 OD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캄보디아의 디지털 협력은 정부 영역까지 훨씬 더 확대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개의 국가만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와중에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락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하게 사실 우리나라는 약간 신용카드나 아니면 유선 전화의 시계를 겪었다면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바로 리프로깅이라고 불려지는 방식으로 유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모바일로 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있어서도 전자결제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디지털 부문에서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출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곳을 넘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곳,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경쟁해야 될 곳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한류의 영향이 글로벌하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한류의 영향은 한류의 진원지는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데요. 한류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공급자 마인드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류는 바로 공급자와 수용자가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조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한류의 진화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성격이 포함되는 어떤 한류의 변형들을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의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식으로 길러졌지만 한국의 K-팝뿐만 아니라 이미 빌보드 차트에서 많은 역할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SB19이라는 필리핀의 이런 아이돌들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기반으로 하되 한류를 넘어서 알파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새로운 디지털 부문, 디지털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아프리카의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과 변화 상태를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부 분야 대표 사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전문가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개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아프리카 전문가인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샘 오칠이라고 TV에 많이 나오는 가나 사람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녔고 또 한국말도 잘하긴 하지만 만약에 가나에 가서 아시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동의 되십니까? 혹시 모르겠지만 한국 전문가라는 소리는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시아 전문가라는 데는 샘오칠이 본인이나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프리카 전문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지역 전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아프리카에 관한 어떤 전문성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 정부 사절단을 이끌고 남아공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잠시 시간이 나는 틈에 시내에 가까운 미니 사파리를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사진 속에 보이는 동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물이 하이에나인가요? 예,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마리 있는 곳이 하이에나입니다.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의 공무원분들이 전부 다 저기 하이에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왼쪽에 있는 동물은 개과에 있는 리카온이라는 아프리카 들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하이에나는 원래 고양이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역시 아프리카 전문가라 다르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다룬 적이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지역 전문성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진짜 아프리카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런 사례들을 들을 수가 있죠. 2012년에요. 12월 21일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해안도시 포트하코트 부근에서 현대중공업 근로자 한국 사람 4명과 현지인 직원 2명이 피랍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2012년 12월 17일입니다. 그게 아마 월요일이었을 텐데요.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저한테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와서 물어봅니다. 저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제가 달력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12월 21일 이전에 다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결국 12월 21일 오후에 전부 석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저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북부는 이슬람 지역이지만 나이지리아 남부는 기독교 지역입니다. 저 사건이 발생한 그 바에사주라는 곳 그리고 포트하코트라는 도시 전부 다 기독교 지역이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폭력 조직에서인가 크리스마스에 자기 조직원들에게 줄 떡값을 마련 못한 걸로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현장을 급습을 했고 현장에 있는 한국인 4명과 현지인도 2명을 붙잡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네 본거지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인 1명을 바로 풀어줍니다. 메신저 보이로서 피랍자에 대한 몸값 협상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침 그 12월 24일 크리스마스가 그때 주말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면 금요일 오후까지는 반드시 나와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던 거고 결국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여기는 세네갈의 그 해안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기서 그 우리나라의 한 NGO가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농업기술 학교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저 사진, 위성 사진을 보고 제가 물어봅니다. 저기 지금 물이 충분합니까? 지하수를 쓴다는데 지하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달 뒤에 회의를 다시 만났을 때 저 땅 밑에 지하에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보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 지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는 거의 없는 해안 사막 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20m 정도만 들어가면 담수의 흐름이 끊기고 해수가 이렇게 역류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토목 기술자들한테 저런 지형에는 땅속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 듣고 기억했다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전문가라는 게 실무에서 혹은 교육을 받으면서 현장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프리카를 크게 보면은요, 저희가 항상 아프리카라고 하나를 묶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프리카는 거대한 대륙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2011년도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54개국이 됐고요. 아프리카 연합 기준으로는 현재도 55개국입니다. 저 모로코 밑에 있는 서부 사하라가 독립국가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영화 모가디슈에 나왔던 소말리아 저 북쪽에 가면 지금 저 별표 모양으로 있는 그 지역이 소말리랜드라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독립된 국가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연합이나 유엔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직 국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지금 최소한 55개국 이상이 국가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왼쪽의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중국, 미국, 인도, 그리고 동유럽, 서유럽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대륙입니다. 우리는 메르카토르도법 때문에 작게 보고 있지만 상당히 큰 대륙이고 그걸 특징적으로 보여준 게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에볼라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때 저 동부의 케냐에 취항하고 있던 우리나라 대한항공이 그걸 이유로 에볼라를 이유로 취항을 끊었습니다. 그때 케냐 공무원들이 저한테 따지기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터졌다고 그래서 한국이 영국에 취항한 대한항공 노선을 끊은 적이 있느냐. 영국은 라이베리아에서 5,000km도 안 떨어져 있지만 우리 케냐는 거기서 5,0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어떻게 런던 취항을 끊지 않으면서 나이로비 취항만 끊을 수가 있느냐고 붕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는 산은 탄자니아의 국경지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 조용필 씨 노래에 나오는 표범이 굶어 죽었다는 그 탄자니아 정상 부근인데 저렇게 1년 내내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더운 대륙이라는 편견을 깨고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후도를 살펴보면요. 지금 저 북쪽에 빨갛게 보이는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지만 아프리카 중앙부에 짙은 청색으로 보이는 지역, 저 지역이 민주콩고 영토인데요. 저 지역만 우리가 생각하는 열대우림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초원지대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아프리카 펭귄은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남아공 해안가에 가면 지금 이제 11, 12월쯤 되면 저 조그마한 펭귄들이 해안가에 올라옵니다. 아프리카에서 펭귄을 보는 기분은 각별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한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2,000개 이상의 종족이 있고 2,0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할 때 아프리카 사람을 누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몇 가지 언어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3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의 언어입니다. 보통 작은 부족 언어, 큰 부족 언어, 그리고 큰 부족 간의 언어를 또 연결해주는 교통어라고 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는 몇 가지 큰 언어가 있고 그 위에 유럽 식민지 시절에 배웠던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교통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교통어와 영어만 배우는 그런 편리함이 있지만 운이 없어서 아주 작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소부족어, 큰 부족어, 교통어, 유럽어까지를 다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예로 드는 게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영화배우 원빈 씨가 강원도의 정선 사람입니다. 원빈 씨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정선어, 강원도어,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편견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 우락부락한 이미지의 그런 사람들만 생각이 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속의 인물은 앙골라 출신의 레일라 로페스 양입니다. 미스 앙골라 2011이고요. 그해 미스 유니버스로 선정된 그런 분입니다.
저런 분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사람과 많이 다르죠. 아프리카의 종교 역시 우리는 굉장히 주술적인, 영화에 나오는 부두교와 비슷한 그런 야만에 가까운 종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아프리카 대륙을 양분하고 있는 주된 종교는 북부의 이슬람교와 남부의 기독교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오른쪽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중간에 미들네임이 없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들네임은 놀랍게도 후세인입니다. 왜 저런 이름을 갖게 됐냐면, 저 이름은 사실은 케냐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의 본명을 그대로 쓴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케냐 지역은 그 동부 해안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고 서부 산악 지역은 기독교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영향이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들 시골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의 도시화율은 이미 50%가 넘어섰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인구 2억이 넘는 나이지리아의 실질적인 수도, 경제적인 수도인 라고스입니다. 저렇게 생긴 데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삽니다. 아프리카의 그 55개국은 다양한 지역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의 에코와스, 그리고 중부의 코메사, 남부의 SADC, 그 다음에 동부의 EAC,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 공동체로 되어 있고, 저 공동체들의 특징은 경제 공동체로 시작했지만 경제 공동체 이상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쿠데타가 발발하면 지역 공동체의 일원들이 가서 쿠데타군을 축출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다시 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일들도 있으면서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대륙 전체적으로 분쟁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영국에는 영연방개발공사 CDC라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원조기관인데요. 주로 유상원조 쪽을 다루고 있고, 대출과 그 다음에 지분 투자를 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60%,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지역의 40%가량을 투자를 해주는 그런 영국의 공사입니다. 국영회사인데, 이 회사가 아프리카 지역 60%와 인도 등에다가 투자한 평균 수익률이 대략 6%가량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보면은요, 예전에는 주로 그냥 그 펀드로서만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지분 투자,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런 투자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여러 가지 분야, 농업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고루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가장 투자를 많이 받는 두 개 분야는 해마다 조금씩 통계치가 다른데, 인프라스트럭처 부분과 그 다음에 금융 서비스 부분입니다. 금융 서비스 부분은 영국에서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대출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금융포에서 모든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6%가 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자기 옛날 식민지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영국처럼 아프리카를 잘 안다고 하면 저 시장에서 충분히 저 수익률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네 가지로 나눈 아주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지가 2008년도에 분석한 그림이고요. 저 그림에서 제가 넣은 것은 저 빨간 화살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Y축에는 1인당 수출 금액, 그 다음에 X축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다각화되어 있느냐라는 걸 상태로 놓고 국가들을 나눴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수출은 많지만 사실은 경제 다각화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적도기니 같은 그런 이제 원유 수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반대쪽에는 1인당 수출 금액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제 다각화도 어느 정도 된,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저기는 뭐 아프리카에서도 조금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남아공,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리나 콩고, 에티오피아처럼 아직 수출 금액도 작고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중소규모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각화는 조금 이루어졌지만 수출 여력은 너무 짧은 우간다, 케냐, 세네갈, 카메룬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보면 아프리카가 원하는 파트너는 어떻게 하면 산업을 다각화해 줄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수출을 늘려줄 것이냐는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아주 환영받는 그런 파트너가 될 겁니다. 아프리카 시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비싼, 원가가 많이 드는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0% 이상이 그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아무 정부 지원금 없이도 태양광 발전이 디젤 발전보다 싼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지역 중에 저기 짙은 주황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실제로 지금 현재 디젤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싼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젤의 가격이 시장에서 너무 높기 때문이죠.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 다음에 굉장히 긴 거리를, 먼 거리를 트럭으로 운송을 해와서 타는 아주 금 같은 디젤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좀 더 쌉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유명 관광지에도 경관 조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늘어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근 10년 내에 이루어진 변화들 중에 하나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 사진은 지금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서 초원지대로 이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초입, 사헬 지역이라고 부르는 데인데요. 저런 데서도 저렇게 태양광 패널을 자기 돈으로 설치를 해놓고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거가 아직 발전이 못 된 상태에서도 전력을 쓰기 위해서 고객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프리카 남부의 그 말라위라는 국가의 지역에 있는 우체국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면 저 지금 빨간색, 하얀색 패널이 이렇게 쭉 체크무늬로 붙어 있는데요. 저게 우편 사서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 우편 제도는 있는데 우편 배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편물을 꼭 실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역 우체국에 가서 돈을 내고 저 사서함을 일정 기간 빌리고 저기를 통해서 이제 우편물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편물을 배달을 못 해주는 이유가 첫째 주소가 없습니다. 그 주소가 왜 없느냐고 따져보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 제도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적인 미비가 역사적인 유래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걸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동통신, 모바일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은 저게 세무서에 그 세무 담당자와 나눈, 실제로 그 한국 사람이 나눈 그 화면인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저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큰일 나겠지만 저게 전부 다 공감이 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로 공감을 해서 살아나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보시면 저 주황색 부분이 2세대 이동통신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초록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프리카 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인프라들은 굉장히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통신에 대한 인프라는 다른 지역과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생긴 이래 가장 큰 혁신은 모바일 머니라고 할 수 있는 엠페사 프로젝트입니다. 케냐에 사파리콤이라는 통신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전화를 걸 수 있는 선불 카드로 살 수 있는 그 전화의 크레딧 도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서 엠페사 프로젝트가 보통은 전체 송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송금액을
지금은 이제 0.5% 미만으로 다 떨어뜨려준 그런 아주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투명하게 자금이 이체되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동통신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보통 지금 2020년 현재 아프리카 대륙 인구가 대략 11억, 12억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8억 명, 9억 명 정도가 모바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하라 이남 이동통신 시스템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 3G 3세대 폰이 대략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고 지금 빠른 속도로 4세대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LTE라고 부르는 4세대망이 현재 한 27%, 3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볼 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5G라고 하지만 아직은 LTE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동통신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 그 시장이 상당히 평평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의 경우에도 뭐 중국의 후아웨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조차도 아프리카 대륙에는 $100짜리 모바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인데 듀얼 심인 심카드 2개를 꽂는 모델을 삼성전자에서도 갤럭시 포켓이라는 브랜드로 $100에 시장에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바일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집에서 쓰는 이런 이제 유선 인터넷도 접속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통신수단이 많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이동통신이 유일한 통신수단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도 저렇게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들이 상용화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이 이제 빛을 발했던 모바일 러닝인데요. 아프리카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조금 더 장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언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유럽 언어가 있죠. 그래서 모바일 기기만 장착을 하면 저 교육 콘텐츠에 사실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유럽에 있는 구식민 통치 국가들에서 교육 내용을 콘텐츠를 무료로 다 배부하기 때문에 모바일 러닝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인프라로서 이동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접속을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집에 있는 픽스 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아프리카는 계속 픽스 라인이 줄어들면서 모바일로 인터넷 접속하는 게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전자정부 발전 지수, 그죠?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로 보면 지금 유럽이 0.8 정도, 아시아가 0.6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는 최하위로서 지금 0.4에 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대략 2배 정도 더 늘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서는 저희가 이제 루안다에서 디지털 정부 사업을 한번 볼 텐데요. 루안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유선 인터넷망을 잘 깔았습니다. 우리나라 KT가 가서 이제 그 와이브로 망을 많이 깔았고 또 굉장히 전자정부가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정부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그 전자정부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힘입어서 우리가 루안다 세무행정 역량 강화 ODA 사업을 했습니다. 코이카에서 했고 2018년부터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전자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요걸 이제 발급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거의 이제 선행 사업으로서는 그 루안다의 이제 국세 관세 서비스 경량 강화를 먼저 했고, 지금은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갖춰진 와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루안다가 아직 조세 정책이나 세무 행정 쪽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도 개선하는 부분도 지금 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부분인데요. 알제리에서는 우리가 아주 전형적인 관세 행정 역량 강화 ODA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할 거고요.
요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관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패스 싱글 윈도우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관세 그다음에 물류까지를 통합해서 사업 수출입업자가 현지에서 관세청에 가지 않고 원스톱으로 온라인상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관세 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우리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여러 군데에서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고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 모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자통관 수출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저희가 해왔고 역시 그 재원 역시 작은 국가의 경우에는 코이카처럼 이렇게 이제 무상 원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처럼 그 3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큰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상원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해당 국가로서도 이게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국 자체 예산으로도 많이 저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이제 실물 전자정부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세 획정 같은 경우를 그 행동의 제도, 그 다음에 규정,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규가 없는데 이걸 전자화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세행정 현대화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부터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제가 빨간 글자로 표시해준 국가들 우즈벡,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알제리 같은 국가들이 실제로 후속 사업으로 돼서 본 사업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본 사업 이전에 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고치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오늘 아프리카의 개발 협력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김용빈 소장님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업무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부터 동남아, 아프리카의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대단히 성장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최신 트렌드를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